북아메리카에는 3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와 캐나다가 그런데 전쟁까지 벌어질 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한스섬 분쟁입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캐나다 사이에 있는 무인도를 두고 큰 갈등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인 캐나다, 덴마크는 남중국해에서 섬도둑질을 해대는 중국이나 또 독도를 가지고 한국과 분쟁을 벌이려 하는 일본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두 나라가 서로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받자는데 합의를 하고 최근에 서명까지 하여 드디어 북아메리카에서는 더 이상 영토 갈등의 소지가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스섬의 사례와 같이 한국도 되찾을 수 있는 섬들이 있습니다. 어떤 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고구려 수군의 기지 장산군도.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에서 고구려 수군의 전략기지가 있던 곳을 아십니까? 바로 요동반도 끝의 장산군도입니다. 압록강하구에서 요동반도 끝 대련시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에 위치한 열도로서 수심이 깊고 그 전략적 가치가 높아 고구려의 수군의 전략기지였습니다. 마치 검은도와 같이 수군들이 숨을 수 있는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이 섬들은 고구려 수군이 한반도로 침략해 들어오는 수나라 수병들을 요동반도 앞바다에 수장시켰던 대승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이 섬들은 중국에서 한반도로 넘어오는 수군들을 막아낼 수 있는 천혜의 지리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훌륭한 전략 거점입니다. 특히 최근 일부 사학계에서는 고구려의 법력이 요동요서를 포함할 뿐 아니라 산둥반도 서측까지 내려와 마치 바레마늘 내해처럼 포함했던 나라였을 것으로 해석하는 분석이 나오는데 요동반도 일대의 전략 거점이 바로 장산군도였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섬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전쟁 때였습니다. 한국전쟁 때 메가더는 만주 일대에 핵폭격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제시대처럼 만주국의 부활 가능성이 있었고 당시 영토 확대 의지가 있었던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간도회 복론 주장과 함께 해당 요동의 수복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메가더의 만주 수복 계획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고 한반도 정책이 바뀌면서 무산됐고 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 연안의 섬들까지 유엔군과 국군이 지키고 있었던 섬들이었는데 백령도를 제외한 북한의 안내 섬들에서 유엔군이 철수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메가더의 만주 공격 계획이 그대로 진행됐더라면 백령도에서 요동반도까지 이어지는 열도들, 특히 장산군도에 대한 한국 해병대의 급속한 점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섬을 되찾는 방법은 바로 간도형 유권 소송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간도형 유권 반환 소송이 진행될 경우 간도의 법력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요동반도 일원까지 포함되는 법력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현재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지린성 일부 지방만을 간도 법력으로 볼지가 주요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공산당이 그 법력을 밝혔습니다. 바로 마오쩌둥이 북한과의 국경협정 협상을 하던 중 1964년 요동은 원래 조선당이었다고 밝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우얼라이도 동석했는데 마오쩌둥, 저우얼라이 모두 요동은 조선당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 요동 지역은 1667년부터 1845년까지 청나라 당국이 봉금 정책을 실시해서 중국 한족의 출입이 언급된 땅이었는데 이 지역 역시 간도의 법력으로 볼 수 있고 간도형 유권 반환 소송에서 돌려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덴마크와 캐나다 간 국경 획정이 확정된 한스섬 분쟁 사례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바로 덴마크, 캐나다가 고도에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속히 중국의 민주주의화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순신 장군의 섬 녹둔도. 두 번째는 이순신 장군이 여진족을 생포하는 공을 세웠던 녹둔도입니다. 조선인들의 마을과 나무로 된 성이 있었는데 근대기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을 맺으면서 녹둔도가 러시아령으로 편입돼 버린 상황으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녹둔도 반환에 대해 러시아 측에 이렇다 저렇다 뭐라 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다시 회복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녹둔도와 관련된 러시아 측과 비공식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둔도 영토 반환에 관한 이슈가 아닌 역사 관련 유적 복원조사 사업과 관련된 이슈였지만 장기적으로 녹둔도 영토 반환 협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만강하구의 사국 협력 체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현재 두만강하구 광역개발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참여를 오랜 기간 해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두만강하구에 영토를 두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이미 녹둔도 영토를 조러국 경획정 조약을 통해 포기를 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녹둔도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으로 한국이 녹둔도를 반환받게 될 경우 두만강광역 개발에 통일이 오기도 전에 빠르게 착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계기입니다. 러시아가 진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전 이후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될 경우 덴마크와 캐나다가 평화적으로 한스섬 국경획정 조약을 했듯이 러시아와 녹둔도와 관련된 반환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한국에서 녹둔도 관련 역사 발굴 사업 등이 진행돼야 합니다. 러시아는 영토가 워낙 많고 넓어서 극동의 영토들을 매각 반환해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려 시도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있던 남쿠릴열도 일부 섬을 반환해 일본 엔화 자금을 유치하려 했다가 러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완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이어도 근해 수중열도. 이어도는 현재 수중암초에 불과하지만 주변에는 수중열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어도 남치구리 이이지구역 안에는 중국이 이름 붙여놓은 수중암초 2개 이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피저우라는 수심 20m 암초, 야조우라는 수심 31m 암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어도와 근접한 파랑초도 수심 26m 수준의 암초가 있어 이어도 주변에 활용 가치가 높은 수중열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현재 케이슨 블록이 수중 30m 이상의 깊이까지 설치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이러한 수심이 낮은 암초들과 수중 파식대지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중국이 이름을 붙여놓았지만 아직 한국은 이렇다 할 만한 알려진 이름이 붙여져 있지 못합니다. 파랑초는 다행히 한국이 이름을 붙여놓았으나 이어도 남측의 후피조, 야초의 경우에는 우리 이름이 붙여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이러한 암초들을 찾아내서 흙과 돌을 퍼부어 인공섬을 만들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에서 되찾아 인공섬을 만들어 캐나다와 덴마크가 평화적으로 영토협정을 이끌어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영유권으로 확정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야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좋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이전까지 이어도 근해의 수중암초들에 대한 철저한 지형조사와 민간의 홍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민주주의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되찾을 수 있는 우리 섬들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중국이 좋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러시아도 덴마크나 캐나다와 같은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토전략TV 구독자 여러분. 저희 국토전략TV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최상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전략TV 영상 제작에 후원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주셔서 국토전략TV 멤버십에 가입해 주십시오. 채널 혜택 중에는 미공개된 회원 전용 영상들을 시청하실 수 있으시며 수익금은 영상 제작과 채널 유지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